그날따라 유난히 하늘이 흐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꼭 제 마음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아들 서준이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점심나절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물기가 잔뜩 어려 있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서준아, 무슨 일인데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몇 번을 다그쳐 물었지만 아들은 그저 저녁에 잠깐 들를게요. 어머니. 하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때부터였을까요? 가슴 한구석에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 저녁 시간이 되기도 전에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거기에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의 서준이가 서 있었어요. 잔뜩 수척해진 아들의 모습에 제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서 들어오너라. 밥은 먹었고? 애써 태어난 척 물으며 아들을 거실로 이끌었죠. 아들은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더니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일을 깎아내밀자 그제야 어렵게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 저희 아무래도 같이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지만 결혼해서 분가한 후로는 각자의 삶이 있었으니까요. 사업을 한다고 몇 년 전부터 부산하게 움직이더니 결국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집도 넘어가게 생겼고요. 서준이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제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40이 넘은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괜찮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등을 토닥이며 다독였지만 앞으로 닥쳐올 불편한 미래가 그려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데. 그래, 들어와 살아야지. 내 집이나 내 집이나 그게 그거지, 뭘. 그렇게 불편한 동거는 예고되었습니다.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이길 그때는 정말 간절히 바랐습니다. 며칠 뒤 아들 내외는 이삿짐이라기엔 단출하고 피난 보따리라기엔 제법 규모 있는 짐들을 싣고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현관 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짐들을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애써 표정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어서들 오너라. 고생 많았다. 제 말에 서준이는 멋쩍은 듯 네, 어머니. 신세 좀 지겠습니다. 하고 꾸벅 인사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였습니다. 오시영. 그 이름 석자가 앞으로 제 인생에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올지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신세 좀 질게요. 며느리는 멀뚱히 서서 목소리만 겨우 내더군요. 짐을 나르는 남편을 돕기는커녕 팔짱을 낀 채 집안을 쓱 훑어보는 시선이 참으로 당돌했습니다. 집이 생각보다 아담하네요. 방은 어디 쓰면 돼요? 이게 아들 사업이 망해서 얹혀 살러 온 사람의 첫마디라니요.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안방은 내가 써야 하니 건넌방 쓰도록 하거라. 짐은 거기 풀면 될 게다.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말했지만 속에서는 천불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거실이며 부엌이며 안방까지 문을 벌컥벌컥 열어보며 구경하더군요. 꼭 자기 집이라도 보러 온 사람처럼요. 제 평생 이렇게 무례한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지만 아들 얼굴을 봐서 참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는데 말이죠. 살림을 합치면서부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된 것 같아요. 며느리는 제 살림 방식에 사사건건 토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꾸려온 이 집의 질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어머니, 냉장고 정리는 제가 다시 할게요. 뭐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음식은 왜 이렇게 싱겁게 드세요? 저희는 이렇게 못 먹어요. 아침부터 삼겹살을 구워 먹는 식성을 보며 기함을 했고 밤늦도록 거실 텔레비전 소리를 줄일 줄 모르는 모습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갔습니다. 제가 TV 소리 좀 줄여다오. 이웃에 다 들리겠다. 하고 한마디 하면 며느리는 들은 채도 않고 아, 네네. 줄이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까지 하며 리모컨을 툭 던지듯 내려놓기가 일쑤였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쓰는 물건에까지 간섭을 한다는 겁니다. 어머니, 이 그릇들은 언제적 거예요? 요즘 누가 이런 촌스러운 걸 써요. 저희 이사 오기 전에 쓰던 거 가져왔는데 그걸로 바꿔요. 제가 혼수로 해왔던 제 손때가 묻은 그릇들을 내다 버리라는 말에 정말이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내가 아끼는 거라 안 된다. 단호하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입을 삐죽이며 어머니도 참 고집은 있으시네요. 하고 비꼬더라고요. 아들 서준이는 그저 중간에서 엄마 그냥 시영이 말대로 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하며 며느리 편을 들기 바빴습니다. 제가 애써 모른 척 참고 있었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점점 커져만 갔어요. 합가를 결정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지는 순간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이것은 분명 시작에 불과하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때는 그저 모른 척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합가한 지 고작 열흘 남짓 지났을까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벌써부터 이마에 내 천자를 그리고 다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며느리 시영이는 마치 오랫동안 이 집의 주인이었던 것처럼 행동했고 그 뻔뻔함의 정도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어요. 아들 서준이는 제 사업 실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성격이었는지 아내의 행동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조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일 때가 있어 제 속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죠. 그날은 제가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 일부와 개인 용돈으로 사용하던 노령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젊어서부터 악착같이 일하고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억척스레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게 그 돈은 단순한 몇 푼의 가치를 넘어선 제 삶의 작은 보상이자 자존심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며느리는 아침 식탁에서부터 슬금슬금 제 눈치를 살피며 운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식사는 입에 맞으세요? 제가 요즘 통 입맛이 없어서요. 아무래도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밥그릇을 앞에 두고 숟가락으로 국물만 깨작거리는 모습이 영 마뜩잖았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무슨 신경 쓸 일이 그리 많으냐? 하고 물었죠. 그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숨을 푹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휴,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서준 씨 회사도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고 저도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 살게 되니 당장 뭘 할 경황도 없고요. 당장 다음 달 관리비부터 걱정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들 서준이는 그저 밥만 푹푹 퍼먹을 뿐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뭘 어쩌면 좋겠느냐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며느리는 제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어머니. 어머니 연금 받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당분간이라도 살림에 좀 보태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 쓰시는 돈인데 조금만 아껴 쓰시면 저희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마지막 자존심과도 같은 그 돈을
이렇게 쉽게,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달라고 하다니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쳐다만 보고 있자 며느리는 한술 더 떠서 거의 울상이 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서준 씨 친구네는 시부모님이 집도 사주시고 생활비도 넉넉히 주신다는데 저희는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조금만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같은 식구끼리 좀 돕고 살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보. 옆에서 밥 먹던 아들은 그제야 마지못해 응, 뭐 엄마가 여유 되시면 조금 도와주실 수도 있지. 시영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하며 얼버무리는데 그 모습에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어쩌면 저렇게 재석도 모르고 며느리 편만 들 수 있는지요. 결국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쾅 닫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라며 접시 하나를 들고 제 방으로 기어이 찾아왔더군요. 그러고는 무릎이라도 꿇을 듯 제 앞에 앉아 빈 생활비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생활비 봉투예요. 오늘 연금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좀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이번 달 정말 카드값도 막기 어려워요. 아버님도 안 계신데 저희가 어머니 의지하고 사는 거 모르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매달리는 신용을 하는데 그 뻔뻔함과 연기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거칠게 밀어내며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한다. 내 생활비까지 내가 책임질 이유는 없어. 하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봉투를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 정말 곤란해요. 서준 씨가 얼마나 상심하는데요. 어머니,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하며 거의 통곡하다시피 하더군요. 결국 그 악어의 눈물에 또다시 마음이 약해져 얼마간 돈을 넣어주었지만 그날 밤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제 목에 빨대를 꽂고 제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2마리를 집에 들인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제 연금의 일부가 며느리 손에 넘어간 이후로 며느리의 행동은 더욱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는 제가 마치 자신들의 수발을 드는 공짜 파출부라도 되는 양 당연하게 부려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침 식사는 물론이고 점심, 저녁상까지 하루 3끼를 꼬박 제가 다 차려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을 자거나 일어나서는 소파에 배를 깔고 드러누워 휴대폰 게임만 하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게 일상이었죠. 제가 힘들게 차려놓은 밥상에 앉아서도 반찬 투정은 어찌나 심한지요. 어머니, 오늘 국은 왜 이렇게 짜요? 어제는 싱겁다면서요. 어머니, 저는 이 나물 안 먹어요. 제 입맛에는 고기가 더 좋아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예요? 저 어제 TV에서 봤는데 매콤한 해물찜이 그렇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백한 명령이었어요. 제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쑤셔서 힘들다고 하면 어머니, 요즘 병원 가면 도수치료도 잘해주고 물리치료도 얼마나 좋은데요. 그리고 집에만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건강에도 더 좋아요. 일종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되레 저를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자면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하루는 제가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서 도저히 음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에 밥만 겨우 차려놓았더니 며느리가 식탁에 앉자마자 인상을 팍 쓰며 투덜거리더군요. 어머니, 이게 다예요?
국의 건더기는 멀건 국물밖에 없고 고기는 코빼기도 안 보이네요. 그리고 밑반찬은 왜 맨날 똑같은 김치랑 멸치볶음이에요? 저희 이사 온 뒤로 너무 식단에 소홀하신 거 아니에요? 이러시면 저희 건강은 누가 챙겨요? 정말이지 그 순간 밥상을 통째로 뒤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 차린 밥상 앞에서 저런 소리를 면전에 대고 듣고 있자니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참다 못해 그럼 내가 직접 해서 내 입맛대로 차려 먹으면 될 것 아니냐 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또다시 아들 서준이의 풀 죽은 얼굴이 떠올라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저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 나이에 이런 시집살이를 거꾸로 해야 하는가 하는 자괴감만 들더군요. 심지어 며느리는 제가 해놓은 반찬들을 자기 친구들 집에 가져가서 자기가 한 것처럼 생색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거 내가 새로 개발한 레시피인데 한번 맛볼래? 우리 시어머니는 손이 커서 음식을 너무 많이 하셔서 탈이야. 그 말을 전해 듣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요.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을 묵묵히, 아니 거의 무기력하게 지켜보면서도 아들 서준이는 철저히 방관자로 일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며느리보다 더 얄밉고 제 속을 썩이는 존재였는지도 몰라요. 제가 보다 못해 서준아, 너는 내 아내가 어미한테 저렇게 막대게 구는 것을 보고만 있을 거냐? 내가 중간에서 한마디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눈물로 하소연이라도 할라치면 아들은 늘 똑같은 변명만 늘어놓았죠. 아휴, 엄마. 또 왜 그래요? 시영이도 지금 사업 망해서 들어와 사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엄마가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야죠. 제가 중간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둘 다 제게는 소중한 사람인데 그 무책임하고 회피적인 말에 얼마나 깊은 절망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내가 뭘 더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냐? 내 집에서 내 돈으로 저것들 밥해 먹이며 온갖 수발 다 드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다. 하고 목소리를 높이면 어느새 며느리가 귀신같이 나타나 제 말어리를 자르며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왜 또 애먼 사람 잡고 못 살게 구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는데요? 그리고 당신은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내가 어머니랑 알아서 대화한다고 했지. 왜 자꾸 끼어들어서 일을 크게 만들어. 며느리의 그 악스러운 기세에 눌려 아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거나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건 제가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운 하나뿐인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차라리 남이라면 진작에 연이라도 끊어버렸겠지만 제 피를 나눈 자식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고 한심했어요. 한 번은 며느리가 대형마트 전단지를 제 코앞에 들이밀며 어머니, 제가 요즘 통 입을 옷이 없는데 여기 이 원피스 예쁘지 않아요? 어머니 돈으로 이거 한 벌만 사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 옷은 다 칙칙하고 촌스러워서 제가 도저히 같이 입고 다닐 수가 없네요.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까지 하더군요. 기가 막혀서 내 돈은 이제 단 한 푼도 내년들한테 줄 수 없다. 하고 소리쳤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엄마,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세요? 시영이가 그냥 한번 해본 소리 가지고 그리고 엄마 돈이 우리 돈이고 우리 돈이 엄마 돈이지 뭘 그렇게 따지세요. 그냥 한 벌 사주세요. 시영이 요즘 많이 힘들어해서 그래요. 하고 며느리 편을 드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아들에 대한 마지막 남은 일말의 기대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 집에서 내 편은 단 한 명도 없구나.
저는 철저히 혼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으니까요. 결국 우려하던 사달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깊은 수면 부족, 그리고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부실한 식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를 짓누르는 마음의 병이 몸으로 드러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환절기에 쌀쌀한 찬바람을 한번 호되게 맞고 돌아온 그날 저녁부터 온몸이 부서질 듯 으슬으슬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드니 면역력이 약해졌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기려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증상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열이 주체할 수 없이 치솟았고 뼈마디마디가 칼로 베는 듯 쑤시는 것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지경이었죠. 몸살이 아주 지독하게 온 것이었습니다. 한겨울 두꺼운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겨 덮어도 살을 애는 듯한 한기가 가시지 않았고 머리는 깨질 듯 지끈거렸으며 온몸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어요. 혼자 어두운 방에 누워 끙끙 앓으며 식은땀으로 축축해진 옷을 갈아입는데 어찌나 서럽고 외롭던지요. 먼저 세상을 떠난 영감 생각이 사무치도록 간절했습니다. 그 양반이라도 제 곁에 있었더라면 제가 이토록 처참하고 외롭게 아픔을 견뎌내지는 않았을 텐데요. 눈가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기는커녕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축 늘어져 무거웠고 극심한 어지럼증에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 고역이었죠.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겠다 싶어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를 맞이한 것은 아침부터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며 히히덕거리고 있는 며느리와 태평하게 신문을 뒤적이는 아들의 모습뿐이었어요. 제가 밤새 끙끙 앓았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잠시 고개만 돌려 쳐다볼 뿐이었죠. 나 아무래도 몸이 너무 안 좋구나. 숨도 차고 열도 많이 나는 것 같아. 도저히 안 되겠다. 병원에 좀 가봐야 할 것 같다.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하자 며느리가 소파 팔걸이에 턱을 괜 채 저를 위아래로 경멸하듯 쓱 훑어보더군요. 그러고는 한다는 소리가 정말이지 제 평생 잊지 못할 그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 또 시작이세요? 꾀병 아니에요? 저희 집에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유독 자주 편찮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뭐라도 불편하게 해드린 거라도 있는 것처럼요.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죠? 그 말에 정말이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먹먹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픈 사람을, 그것도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 꾀병이라니요. 제 얼굴이 귀신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고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는 것을 뻔히 보고도 그런 악담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너한테 농담하는 것처럼 보이니? 내 이마 한번 만져보아라. 열이 이렇게 불덩이처럼 펄펄 끓는데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격앙되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아,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병원 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옆집에 다 들리겠네. 하고는 보란 듯이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휙 돌려버렸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머니, 약은 드셨어요? 많이 아프시면 병원 가셔야죠. 제가 지금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시영이더러 좀 모시고 다녀오라고 할까요? 하고 제게 묻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의례적인 질문을 던질 뿐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기색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제가 왜요? 저 오늘 친구랑 약속 있는데요. 그리고 저 차 없잖아요. 어머니 혼자 택시 타고 다녀오셔도 충분해요. 엄살 피우지 마시고요. 하고 딱 잘라 거절하더군요. 그들의 냉담함에 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의 차를 얻어 타고 동네 병원에 갈 수 있었지만 차 안에서도 아들은 회사 걱정뿐 제 걱정은 뒷전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상태를 보더니 혀를 차며 심한 몸살에 급성 기관지염까지 겹쳤다고 진단했습니다. 당장 입원 치료를 권했지만 제가 집안 사정을 이야기하며 통원 치료를 고집했죠. 며칠간은 절대 안정을 취하면서 약 잘 챙겨 먹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는 신신당부를 듣고 나서야 병원 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해열 주사에 수액까지 맞고 돌아왔지만 몸은 여전히 천근만근 무겁고 정신은 혼미했죠. 집에 돌아와 끙끙 앓으며 방에 누워 있는데 며느리가 마치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제 방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오더군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별거 아니라고 하죠? 역시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요즘 사람들 조금만 아파도 병원부터 찾고 수액 맞고 그런다니까요. 돈 아깝게. 그 빈정거리는 말투와 비웃는 듯한 표정에 대꾸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돌아 누워 외면할 뿐이었죠. 제가 아침에 병원에 가자고 했을 때 제가 왜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데요? 저는 바빠요. 그리고 그 정도 아프신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세요? 택시 타고 혼자 다녀오셔도 충분하잖아요. 엄살은 하고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던 며느리였습니다. 아픈 것도 사무치게 서러운데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에게 모욕까지 당해야 한다니 정말이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며느리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은커녕 물 한 잔도 제 방에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퇴근하고 돌아와 제 방문 앞에서 형식적으로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약은 드셨고요? 하고 두어 마디 묻고는 그대로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날 밤 저는 텅 빈 것처럼 차가운 방에서 외롭게 혼자 끙끙 앓으며 뼈저리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더 이상 이렇게 개돼지 취급을 받으며 살 수는 없다. 저 철면피 같은 인간들을 데리고 내가 과연 남은 인생을 단 하루라도 평온하게 보낼 수 있을까? 답은 이미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내 손으로 끊어내리라. 알아놓은 지 꼬박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동안 제 방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 아니 흔한 보리차 한 잔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약이라도 제때 챙겨 먹으려면 뭐라도 조금씩 속을 채워야 했지만 현기증이 너무 심해서 부엌까지 걸어갈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갈증이 너무 심해 간신히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는 며느리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며 뭐가 그리 즐거운지 연신 까르르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제 기척을 느꼈는지 잠시 통화를 멈추는가 싶더니 보란 듯이 더 큰 목소리로 짓거려대더군요. 어머님? 아, 그냥 좀 누워 계셔. 별거 아니야. 늘상 있는 일인데 뭘. 맨날 아프다고 하시잖아.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오늘 저녁에 시내 나가서 맛있는 거나 실컷 먹고 스트레스 풀자. 내가 한턱 쏠게. 그 대화 내용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저것들은 내가 당장 숨이 넘어가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희들끼리 낄낄거릴 인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똑똑히 깨달았어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이나 예의조차 없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저는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는 일념으로 비틀거리는 몸을 간신히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지러운 머리를 부여잡고 냉장고 문을 여는데 마침 화려한 옷차림으로 외출해서 돌아온 며느리와 정면으로 마주쳤어요. 잔뜩 쇼핑을 한 듯 양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었죠. 며느리는 땀으로 범벅이 된 제 초췌한 몰골을 보고도 못 본 채하며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려다 문득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저를 벌레 보다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서준 씨 회사 사장님이랑 중요한 손님 몇 분이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시기로 했어요. 음식 준비 좀 넉넉하게 해주셔야겠어요. 제가 오늘 쇼핑하느라 너무 피곤해서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거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있을까요? 지금 죽을 만큼 아픈 사람에게, 그것도 시어머니에게 손님 맞이 음식을 산더미처럼 차려내라고요? 그것도 자기가 쇼핑하느라 피곤해서 못하겠다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몸 상태로 어떻게 음식을 한다는 말이냐? 내 눈에는 내가 멀쩡해 보이니? 정급하면 내가 직접 차리든지 아니면 나가서 사다 대접하라고 해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하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짜증을 있는 대로 냈어요. 아니, 어머니 때문에 우리 계획이 다 틀어지잖아요. 서준 씨 이번에 승진 턱 내는 자리인데 어머니가 이렇게 중요한 날 꼭 아파버리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정말이지 어머니는 저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시네요. 짐만 될 뿐이에요, 짐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조여있던 퓨즈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저런 악담까지 들어가면서 이 집구석에 붙어 살아야 하나. 내 하나뿐인 아들의 승진이 이 어미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끓어오르는 분노와 사무치는 서러움이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아니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돌아서서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정말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천추에 한이 맺힐 죄를 지었기에 이 나이에 이런 모욕과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처량하고 비참하게 망가져 버렸는지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이상하게도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면서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더 이상 이렇게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 뭔가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바로 그때 방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방문 걸어 잠그고 유세 떨고 계실 거예요? 얘기 좀 하자고요.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더욱더 신경질적으로 문고리가 부서져라 문을 두드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고 좀 나오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침대에 누워만 계실 거예요? 이제 몸도 좀 괜찮아지신 것 같은데 슬슬 집안일이라도 좀 거들고 하셔야죠. 저희도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면 피곤한데 어머니까지 저렇게 하루 종일 손 놓고 계시면 저희는 도대체 어떡하라고요? 그 결정적이고도 잔인한 한마디. 그것은 제게 내려진 마지막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은 단 한순간도 참을 필요가 없다. 이 집은 원래부터 내 집이었고
내 남은 인생은 오롯이 내 것이다. 내년들이 감히 함부로 발을 들이고 더럽힐 수 있는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니란 말이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분노에 찬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내며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을요.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며느리 시영이가 제 방문 앞에서 악다구니를 쓰며 내뱉었던 그 집안일이라도 좀 하세요. 라는 모욕적인 한마디가 마치 저주의 주문처럼 밤새도록 제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죠. 끓어오르는 분노와 뼛속까지 사무치는 서러움,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배신감으로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대로는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더 저 짐승 같은 것들과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숨 쉴 수 없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완전히 지배했어요. 내 피와 땀으로 일군 이 집에서 내 남은 인생을 이렇게 무력하게 저들의 온갖 등살과 구박에 시달리며 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이나 차근차근 정리하고 또 정리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는 이 지긋지긋한 기억이 서린 집을 당장 팔아치우는 것. 두 번째는 나 혼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작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저 철면피하고 왼수 같은 아들 내외를 제 인생에서, 그리고 제 기억 속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내쫓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은 후련해지는 듯 했어요. 동이 트기 무섭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실례가 아닐까 잠시 망설였지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이 덜 깬 듯한 목소리로 들려오는 오랜 친구 영숙이의 목소리가 그 순간만큼은 마치 천사의 음성처럼 어찌나 반갑고 구원처럼 느껴지던지요. 영숙이는 젊어서부터 악바리처럼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터라 이런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에는 아주 경험이 많고 능숙한 친구였습니다. 영숙아, 나 옥자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미안하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좀 급하게 내놔야 할 것 같아서 그런다. 자초지종을 다 자세히 설명하기도 전에 영숙이는 이미 제 갈라지고 떨리는 목소리에서 모든 심상찮은 상황을 직감한 듯 했어요. 옥자야, 너 목소리가 왜 그렇게 다 죽어가냐? 또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며느리년 때문이지? 내가 진작에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냐? 영숙이는 제 가슴속에 응어리진 하소연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들어주더니 이내 마치 자기 일처럼 분개하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자야, 정말 잘 생각했다. 그런 것들은 한시라도 빨리 내 인생에서 치워버려야 해. 그 집이 어떤 집인데, 내 피와 땀이 서린 내 집인데, 왜 내가 그 안에서 눈치를 보고 종살이를 해야 한단 말이냐? 내가 내 그 답답한 속 시원하게 뻥 뚫리도록 아주 번개처럼 신속하고 깔끔하게 처리해 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친구의 그 따뜻하고 단호한 한마디가 그 순간 제게는 얼마나 크나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등 뒤가 든든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영숙이는 당장 오늘 오후에라도 믿을 만한 직원을 보내 집 상태를 꼼꼼히 보고 매물 사진을 찍어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은 희망적인 예감이 들었죠. 그날 오후 영숙이가 약속대로 보낸 부동산 직원이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젊고 예의 바른 남자 직원은 집안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디지털 카메라로 연신 사진을 찍어갔어요. 다행히 제가 미리 언지를 주었던 대로 아들과 며느리는 저녁 늦게나 들어올 예정이어서 아무런 마찰 없이 순조롭게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이 돌아간 후 저는 곧바로 제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뒤지며 제가 혼자 살만한 작고 아담한 아파트나 깨끗한 빌라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저 징글징글한 것들과 한 공간에서 엮이지 않고 오롯이 저만을 위한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간을 너무나도 간절히 갖고 싶었어요. 며칠 뒤 영숙이에게서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집을 보고 싶어 하는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죠. 아들 내외가 모두 출근하고 없는 평일 낮 시간을 골라 약속을 잡고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쩍 외출하는 횟수가 잦아지고 집에 낯선 사람들이 가끔 드나드는 것을 눈치챈 며느리가 날카로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부쩍 어딜 그렇게 혼자서 비밀스럽게 싸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몸도 아직 안 좋으시다면서 혹시 저희 몰래 뭐 다른 꿍꿍이라도 있으신 건 아니죠?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마치 취조라도 하듯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며느리에게 저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고 바람 좀 쐬고 오는 것이다. 왜 그러냐? 내가 내 집에 잠시 있든 외출을 하든 그것까지 일일이 내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 하고 일부러 퉁명스럽고 쌀쌀맞게 대꾸했습니다. 속으로는 그래, 이 악독한 것들아. 내년들을 이 집에서 당장 내쫓아버릴 천지개벽할 궁리를 밤낮으로 하고 있다. 왜? 하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외치고 싶었지만 아직은 결정적인 때가 아니었기에 입술을 깨물며 꾹 참아야 했어요. 며느리는 제 태도가 아무래도 수상쩍었는지 그 뒤로도 계속해서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듯 했지만 저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숙이와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제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근차근 빈틈없이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이미 제 손을 떠나 던져졌고 더 이상 과거로 물러설 곳도 한치라도 물러설 마음도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반격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문 앞에서 악을 쓰고 간 그날 이후 저는 더욱더 제 계획을 치밀하게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영숙이와 수시로 통화하며 집을 보러 올 사람들과의 약속 시간을 조율했고 밤에는 인터넷으로 제가 살게 될 세보금자리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뒤졌죠. 이 모든 것은 아들과 며느리가 잠든 깊은 밤이나 그들이 모두 외출하고 없는 낮 시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혹시라도 저것들에게 낌새를 채웠다가는 무슨 방해 공작이 들어올지 몰랐으니까요. 드디어 영숙이가 말한 첫 번째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찼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오늘 오후에 내 오랜 친구가 반찬 얻으러 잠깐 들르기로 했다. 하고 둘러대 놓았죠. 며느리는 어머니 친구분은 어떤 분이세요? 저희한테도 인사시켜 주실 거죠? 하고 별 관심 없다는 듯 말하면서도 은근히 제 주변을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점잖은 차림의 중년 부부가 영숙이와 함께 집으로 들어섰어요. 저는 최대한 태연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하며 어서 오세요. 집이 좀 누추합니다.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숙이가 능숙하게 집안 구석구석을 소개하는 동안 저는 혹시라도 아들 내외가 갑자기 들이닥칠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현관 쪽만 힐끔거렸죠. 다행히 중년 부부는
집을 꼼꼼히 둘러본 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저는 긴장이 탁 풀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후로도 몇 팀의 사람들이 더 집을 보러 다녀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각기 다른 핑계를 대며 아들과 며느리의 눈을 속여야 했죠. 한 번은 젊은 신혼부부가 집을 보러 왔는데 마침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들이닥친 낯선 사람들을 보고는 잔뜩 경계하며 어머니, 이분들은 누구세요? 갑자기 무슨 일로 오신 거래요? 하고 날카롭게 묻더군요. 영숙이가 재빨리 저희는 사모님 오랜 고향 후배들인데 근처에 볼일 보러 왔다가 인사드리러 잠깐 들렀습니다. 집이 참 좋네요. 하고 둘러대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지만 저는 정말이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후로도 한참 동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저희를 쏘아보았죠.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며느리는 제가 자기들 몰래 새 집이라도 알아봐서 분가시켜 주려는 줄로 단단히 착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도 이제 슬슬 분가할 때가 된 것 같긴 해요. 저희도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솔직히 조금 불편하거든요. 어머니가 저희 생각해서 좋은 아파트라도 하나 알아봐 주시는 거죠? 역시 어머니밖에 없어요. 이왕이면 방 3개짜리 신축 아파트로요. 주차 공간도 넉넉하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잘 갖춰진 곳이면 더 좋고요. 며느리는 마치 제가 당장이라도 강남의 고급 아파트라도 한 채 뚝딱 사줄 것처럼 김칫국부터 한 사발 마시고는 저 혼자 신이 나서 온갖 요구사항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지만 저는 속내를 감추고 그저 빙그레 웃어 보이기만 했어요. 그래, 마음껏 꿈을 꾸어라. 그 꿈이 산산조각 날 날이 머지 않았으니 드디어 영숙이에게서 그토록 기다리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옥자야, 드디어 내 집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조건도 아주 좋아. 당장 계약하자고 난리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영숙이의 흥분된 목소리에 제 심장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집을 보고 갔던 인상 좋은 중년 부부가 드디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었죠. 영숙이는 일사천리로 계약 날짜를 잡았고 저는 며느리에게 내일은 내 오랜 계모임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어서 외출 좀 하고 오겠다 하고 또다시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계약 당일 저는 아침 일찍부터 꽃단장을 하고 약속 장소인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어요. 매수자 부부는 이미 도착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는 순간 드디어 제 인생의 큰 짐 하나를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자마자 매수인은 약속대로 제 통장으로 계약금을 바로 입금해 주었어요. 휴대폰으로 입금 알림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제 새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이자 저 지긋지긋한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증표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영숙이의 손을 잡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영숙이는 옥자야,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헐헐 날아다닐 일만 남았어. 하며 제 등을 두드려 주었죠. 그날 저는 오랜만에 정말 깊은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통쾌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제2의 인생에 대한 설렘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비밀리에 제 인생의 중대사를 치르고 있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여전히
자기만의 황홀한 착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기들 새 아파트라도 얻어주는 줄 알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인터넷으로 온갖 가구와 가전제품 쇼핑에 열을 올리고 있었죠.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태블릿 PC를 들여다보며 어머니, 이 북유럽 스타일 원목 식탁 어때요? 우리 새집 주방에 놓으면 딱이겠죠? 가격도 지금 할인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어머니, 침대는 무조건 라지킹 사이즈로 사야 해요. 요즘은 그게 대세래요. 프레임은 이걸로 할까요? 아니면 저걸로 할까요? 어머니가 한번 골라주세요. 저 들으라는 듯이 일부러 큰 소리로 아들과 떠들어대는 모습이 정말이지 가소롭고 혐오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못 들은 척하면 며느리는 보란 듯이 제 옆으로 다가와 태블릿 화면을 들이밀며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이 소파 색깔 정말 예쁘지 않아요? 우리 새집 거실 분위기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걸로 결정할까요? 하고 집요하게 제 의견을 묻곤 했어요. 심지어는 어머니, 저희 이사 가면 어머니 방도 예쁘게 꾸며드릴게요. 어머니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이 벽지 색깔은 어때요? 하며 제 비위까지 맞추려는 듯 알랑거렸죠.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내년이 과연 그 새 집에 발이나 들여놓을 수 있을 것 같으냐? 하고 비웃으며 그저 알 수 없는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아들 서준이도 그런 며느리의 황당한 계획에 덩달아 신이 나서 여보, 당신 안목 정말 대단한데? 우리 새집 정말 멋지게 꾸밀 수 있겠어. 하고 맞장구를 치는 모습을 보니 정말이지 한심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 눈앞에 어떤 시커먼 운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한동안 허황된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군요. 계약금을 받고 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제 작은 보금자리로 가져갈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출근하고 텅 빈 낮 시간은 오롯이 저만의 것이었죠. 수십 년 동안 제 손때가 묻은 살림살이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며 어떤 것을 가져가고 어떤 것을 버릴지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장만했던 낡은 자개장,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께서 곱게 싸주셨던 빛바랜 비단 이불, 아들 서준이가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까지 물건 하나하나에는 제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소중한 추억들이 아로새겨져 있었어요. 버려야 할 물건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을 때는 마치 제 삶의 한 부분을 도려내는 것처럼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이 지긋지긋한 집과의 인연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그토록 촌스럽다고 타박했던 제 오래된 그릇들과 살림 도구들은 더욱더 애착이 갔어요. 그래, 이 촌스러운 것들이 내년 눈에는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내 젊은 날의 기억이자 삶의 역사다. 저는 그것들을 신문지에 곱게 싸서 이삿짐 박스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어요. 혹시라도 며느리가 제가 짐을 싸는 것을 발견하기라도 하면 그 즉시 온갖 의심과 추궁이 시작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주로 옷가지나 책처럼 부피가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물건들부터 정리해서 장롱 깊숙한 곳이나 침대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제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제가 숨겨둔 이삿짐 박스 몇 개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왜 이렇게 짐을 싸놓으신 거예요? 혹시 정말 저희랑 같이 안 사실 거예요? 며느리는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저를 다그쳤죠.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그건 내 오랜 친구가 시골로 이사 가는데 내가 안 쓰는 물건들 좀 나눠주려고 정리해 놓은 것이다. 뭘 그리 호들갑이냐? 하고 둘러댔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을 완전히 믿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제 방을 한번 쓱 둘러보고는 나가더군요.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짐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마치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것처럼 은밀하고 긴장감 넘치게 말이죠. 집을 파는 동시에 저는 영숙이의 도움을 받아 제가 새로 살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제가 원했던 조건은 단 하나, 저 혼자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더 이상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간절했습니다. 며칠 동안 영숙이가 소개해준 여러 곳의 아파트와 빌라를 둘러본 끝에 마침내 제 마음에 쏙 드는 작은 소형 아파트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남향이라 햇볕도 잘 들고 창밖으로는 아담한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그야말로 제가 꿈에 그리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크기는 훨씬 작았지만 그곳에서 느끼는 아늑함과 평온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았죠.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드디어 저만의 독립적인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에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던지요. 이제 이 더럽고 시끄러운 집구석을 벗어나 저만의 작은 성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날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새 집의 잔금 날짜는 제가 원래 살던 집의 잔금 날짜 바로 다음 날로 잡았어요.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살던 집의 잔금을 치르는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난히 맑고 화창했어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오늘 은행에 가서 볼일 좀 보고 오겠다. 저녁 늦게 들어올지도 모르니 기다리지 말고 먼저들 식사하거라. 하고 일찌감치 집을 나섰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매수인을 만나 잔금을 모두 치르고 등기 이전 서류까지 완벽하게 처리하고 나니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이 나더군요. 통장에 찍힌 액수를 확인하니 젊어서부터 악착같이 모으고 아껴 쓴 제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영숙이는 제 손을 잡고 옥자야, 이제 너는 자유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이 돈으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하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저는 영숙이와 함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그 시각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집에서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른 채 평소와 다름없이 빈둥거리고 있거나 혹은 또 다른 허황된 꿈을 꾸고 있었겠죠. 특히 며느리는 제가 오늘 은행에 간다는 말을 듣고는 어머니가 드디어 우리 새집 계약금을 치르러 가셨나 보다 하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왠지 모르게 쓴웃음이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이상 저들을 속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이기도 했어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폭탄을 터뜨릴 디데이만 정하면 되는 것이었죠.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달력을 보며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 집을 팔았다는 사실을 통보할 운명의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바로 저들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겠죠.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기다렸던 바로 그날이었죠. 아침부터 제 심장은
평소와 다르게 조금씩 긴장감으로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차분했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저 두 뻔뻔한 불청객들에게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안락했던 기생생활이 이제 끝났음을 분명하게 통보할 작정이었으니까요. 아침 식사를 하는 내내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며느리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어머니, 오늘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는데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하고 제 눈치를 살피며 묻더군요. 저는 그저 아니다, 괜찮다.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쳤더니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 밤이면 내년에 그 잘난 낯짝이 어떻게 변할지 아주 기대가 되는구나.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저는 마지막 만찬이 될지도 모를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 한가롭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 앞으로 다가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최대한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거두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드디어 준비했던 폭탄을 터뜨렸죠. 나 이 집 팔았다. 이미 계약도 다 끝났고 잔금까지 모두 치렀다. 한 달 안에 이 집을 비워줘야 한단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극도의 당혹감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제가 지금 농담이라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몇 초간의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역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히스테릭한 고함을 지르며 제게 달려들 기세였어요.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장난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머니가 어떻게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아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저희는 그럼 어디 가서 살라고요? 며느리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두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불꽃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온갖 교태를 부리며 제 비위를 맞추려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본색을 드러낸 악귀 같은 형상이었죠. 저는 그런 며느리의 발악을 차가운 눈으로 똑똑히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장난 아니다. 그리고 내가 내 집을 파는데 너희 허락까지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나한테 입만 열면 꾀병 아니에요? 하고 모욕을 주던 그 순간부터, 그리고 내 아픈 몸뚱이를 외면하고 내년들끼리만 희희낙낙하던 그 모든 순간부터 이 집은 더 이상 너희가 편히 발 뻗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제 차분하지만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뻐끔거리더니 이내 더욱더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저희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예요? 네. 어머니 정말 피도 눈물도 없으세요. 며느리는 이제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며 발버둥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제게 아무런 동정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어요. 이미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너무나 많은 실망을 했으니까요. 그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던 아들 서준이가
그제야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집을 파신 거예요? 저희한테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엄청난 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어요. 저희 이제 정말 어떡해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는 절망과 원망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두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처럼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아들의 나약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서준아, 내가 내 아내 단속이라도 제대로 하고 이 어미에게 조금이라도 효도하는 신용이라도 했더라면 내가 과연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을 것 같으냐? 모든 것은 너희가 자초한 일이다. 이제 와서 누구를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제 냉정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군 채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서럽게 울부짖고 있었지만 그 울음소리는 이제 제게 그저 듣기 싫은 소음에 불과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이 집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한 달 뒤에는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 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전까지 이 집에서 내 짐을 모두 빼서 나가도록 해라. 만약 한 달 뒤에도 이 집에 남아 있다면 그때는 내가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제 최후 통첩에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저들의 절망적인 탄식 소리만이 낮게 가라앉아 있었죠.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보기 흉한 꼴을 보고 싶지 않아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가고 있다는 안도감이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집을 팔았다는 선언을 한 그날 이후 저희 집은 그야말로 냉랭한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도 제가 거실에라도 나갈라 치면 귀신같이 나타나 온갖 저주와 악담을 퍼부어댔죠.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 악독한 시어머니, 내가 평생 어머니를 저주할 거예요. 핏발선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악을 쓰는 모습은 정말이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아들 서준이는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제게 와서는 어머니, 제발 저희 생각도 좀 해주세요. 지금 당장 저희가 어디로 가서 살 수 있겠어요. 제발 집 판 거 취소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앞으로 어머니께 정말 잘할게요. 하며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후였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더 이상 한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저지른 만행들을 생각해 보아라.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제 단호한 대답에 아들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어요. 그동안 며느리는 온갖 히스테리를 부리며 제 속을 긁어댔습니다. 제가 아끼는 화분을 일부러 걷어차 깨뜨리기도 하고 제가 보는 앞에서 제 옷가지를 가위로 난도질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죠.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에게 그런 유치한 분풀이는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며느리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며칠 후부터 아들과 며느리는 마지못해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어요. 며느리는 원래 자기들 것이 아니었던 제 살림살이까지 버젓이 자기들 이삿짐에 챙겨 넣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건 내 물건이니 내려놓아라 하고 제지하면 어머니는 이 넓은 집도 팔아서 돈도 많으시면서
뭘 그렇게까지 쪼잔하게 구세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사시면 이런 거 다 필요도 없잖아요. 하고 눈을 부라리며 대들었죠. 그 뻔뻔함과 탐욕스러움에 정말이지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나서서 제 물건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나서야 그런 도둑질 시도를 막을 수 있었어요. 짐을 싸는 내내 집안에는 며느리의 불만 섞인 투덜거림과 물건을 집어 던지는 소리, 그리고 아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소음이 제게는 마치 해방을 알리는 축포 소리처럼 들렸어요. 드디어 그들이 떠나기로 약속한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와서 부산하게 짐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마지막까지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잔뜩 찌푸린 얼굴로 인부들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고, 아들은 퀭한 눈으로 넋 나간 사람처럼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모든 짐이 트럭에 실리고 이제 정말 그들이 이 집을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죠. 며느리는 끝까지 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오히려 제게 들으라는 듯이 이깟 허름한 집, 나도 더러워서 살고 싶지 않았어. 누가 이런 낡아 빠진 집에 살고 싶어 한 줄 알아? 하는 악담을 남기고는 씩씩거리며 이삿짐 트럭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아들은 트럭에 오르기 전 잠시 제 앞에 와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그 말에 진심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이 탄 트럭이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볼 뿐이었죠. 트럭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떠나고 텅 빈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는데 이상하게도 시원섭섭한 마음보다는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평화가 찾아왔다는 깊은 안도감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거실 창가에는 며느리가 미처 챙겨가지 못한 시든 화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방바닥에는 그들이 급하게 짐을 싸느라 미처 치우지 못한 먼지와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었죠. 이 집에서 보냈던 지난 몇 달간의 악몽 같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제 그 어떤 후회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저는 창문을 활짝 열어 집안의 모든 묵은 공기를 환기시켰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우자 비로소 제가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곧바로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제 작은 새 집으로 이사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홀로 맞이하는 마지막 밤이었지만 조금도 외롭거나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와 함께했던 이 집도 이제는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하지만 과거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컸기에 저는 미련 없이 현관문을 잠그고 집을 나섰습니다. 영숙이가 소개해준 작은 이삿짐 센터 트럭이 이미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제 짐이라고 해봐야 단출한 옷가지 몇 상자와 손때 묻은 살림살이 몇 점이 전부였기에 이사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새로 살게 될 아담한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꼈어요.
작지만 햇볕이 잘 드는 거실 아담하지만 깨끗한 부엌, 그리고 창밖으로 푸른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아늑한 침실까지 모든 것이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삿짐을 풀고 가구 배치를 새로 하고 제가 좋아하는 작은 화분들을 창가에 나란히 올려놓으니 비로소 이곳이 제 새로운 보금자리라는 실감이 나더군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공간을 꾸밀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나 행복하고 자유로운 일인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향긋한 차를 마시며 창밖의 야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제 인생의 이막이 비로소 평화롭게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집에 정착한 지 두어 달쯤 지났을까요? 이제는 제법 규칙적인 생활에도 익숙해지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익숙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던 아들 서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서준이에요. 잘 지내시죠? 잔뜩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에는 어색함과 불안감이 잔뜩 묻어 있었죠. 저는 아무런 대답 없이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아들은 이내 본론을 꺼내더군요. 어머니, 저희 정말 너무 힘들어요. 월세 내기도 벅차고 시영이도 일자리를 못 구해서 매일 집에서 울기만 해요. 어머니, 저희 조금만, 정말 조금만이라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알지만 저희가 기댈 곳은 이제 어머니밖에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잔뜩 어려 있었고 간간히 옆에서 며느리가 여보, 어머니한테 제대로 좀 말씀드려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모르시는 거야? 하고 짜증스럽게 속삭이는 소리까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호수처럼 잔잔하고 평온했어요. 더 이상 그들의 감언이설이나 눈물 공세에 흔들릴 제가 아니었죠.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준아, 내 가정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이제 내 자신이다. 이 어미는 더 이상 너희 인생에 관여하고 싶지 않구나. 그리고 너희에게 줄 돈은 이제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일로 나에게 전화하지 말아라. 이젠 나도 내 인생을 좀 평화롭게 살고 싶구나. 제 말에 아들은 한동안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더니 이내 작은 한숨과 함께 알겠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아들에 대한 아주 작은 연민의 감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제 결정에 대한 후회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들의 불행에 제 인생을 저당 잡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혼자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정말 꾀병이었을까? 아니, 어쩌면 아픈 사람을 꾀병으로 몰아세우고 모욕하며 방치했던 그들이야말로 마음의 병이 깊을 대로 깊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야 그 모든 무겁고 질긴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짜 제 삶을 찾은 것 같아 요즘은 하루하루가 정말이지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낮에는 문화센터에서 그림도 배우고 친구들과 맛있는 점심도 먹으러 다니죠. 저녁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책을 읽거나 가끔은 혼자서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용기를 내서
평생 처음으로 혼자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푸른 바다를 보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제 자신을 되찾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죠. 이제 제 인생에는 더 이상 어두운 그늘이 없습니다. 오직 밝고 따뜻한 햇살만이 가득할 뿐이에요. 저는 오늘도 거울 속의 저에게 활짝 웃어 보입니다. 옥자야,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마음껏 행복해도 괜찮아. 하고 말이죠.